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이번에는 강릉의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KCM 형님과 멜로디데이 예인과 함께 강릉의 명소를 돌아다녀보고 촬영도 했어요. 근데 그때 미처 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 선교장입니다. 선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류, 양반의 주택 되겠습니다. 이 선교장의 이름은 옛 지명 배다리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경포호가요, 지금보다 훨씬 컸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넌다 해서 배다리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장이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된 거죠. 강릉 사람들은 흔히 선교장을 99칸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99칸일까요? 사실은 조선의 궁궐 이외에는 절대 99칸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장은 일반인이 지을 수 있는 집 중에서는 가장 큰 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교장의 시조는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효령대군 11대손 인해번입니다. 인해번은 원래 전주에서 살았는데요, 강릉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강릉에 정착한 인해번이 집터를 알아볼 때 집안에 족제비 떼들이 몰려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머나 신기하다, 이 족제비 떼를 따라서 갔더니 특정 어떤 장소에 머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집을 지었는 게 바로 선교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교장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때는 인해번네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진 농법 기술인 모내기법과 소금 사업, 연전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동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석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만석군은 곡식 만성가량을 거둔 논밭을 가진 부자를 일컫습니다. 사실 농경지가 많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만석군을 찾아보는 일은 흔해요. 그런데 농경지가 드물고 산지가 많은 이 강원도 일대에서는 만석군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장을 바탕으로 했었던 이 인해번네 집안은 만석군 지위에도 오르게 되는 거죠. 당시 선교장이 가졌던 농토는요, 북쪽으로는 주문진과 양양을, 남쪽으로는 삼척과 울진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장을 방문하시면요, 수많은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서민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는 안채, 사랑채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열화당, 주인이 기거한 별당이라는 동별당, 인공 연못 위에 세웠던 활례정이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선교장에는 조선시대 때의 수많은 문서들과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지역의 경치가 너무 좋다 보니 선비들이 이 경치에 이끌려서 겨울 내내 선교장에서 묵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시, 글, 그림과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죠. 서울에 제 집 하나 없이 월세로 10년을 전전한 저로서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선교장 주변에는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 제가 가봤던 경포대, 오죽헌, 박래정 금랑장 같은 많은 정자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역사 기행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선교장에서 나오시면 근처에 경포대가 있습니다. 경포호에는 5개의 달이 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경포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달, 하늘에 뜨는 달. 두 번째 달, 바다에 뜨는 달. 세 번째 달, 호수에 뜨는 달. 네 번째 달은 술잔을 기울이면 거기에 뜨는 달. 최근에 하나의 달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연애 박사님들은 본능적으로 멘트가 떠오를 거예요. 바로 뭐냐? 사랑하는 내 님 눈에 뜬 달. 이런 멘트.
야망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경포대에 가시면 꼭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갈 명소는 강릉 대도호부 간화입니다. 최근에 강릉에서 가장 핫하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대도호부는 특수행정구역을 가리킵니다. 고려시대 때는 4개 지역에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5개 지역에 있었습니다. 강릉은 고려 말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대호부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강릉 대도호부에 파견됐던 수령은 무려 정상품입니다. 그만큼 강릉이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강릉 대도부 관아, 지금 남아있는 관아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왔을 때 머물던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기록에 따르면 태조 왕건 때 83칸의 건물로 건축이 되었대요. 그렇지만 지금은 객사무만이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객사무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려시대 건축물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객사문의 간판, 현판인 임영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려시대 때 공민왕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릉으로 파견되었던 대도호 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릉으로 부임 오는 관리는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환이 썼다라는 택리지를 보면요. 14살 때 선대부가 강릉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때 이중환이 따라서 대관량을 건너서 강릉으로 가려는데 숲이 너무 우거지고 산이 높다 보니 이틀 동안 햇볕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험난한 길 속에 어떤 맹수들이 있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강릉에 도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뛰어난 선비들과 시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요. 강릉의 좋은 인심, 거기에 빠져들겠죠. 그리고 정이 들다 보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날 때는 너무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또 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릉 대도부 간화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핫할까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최근에는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축제와 행사들 모두 다 이 강릉 대도부 간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 문화재 야행도 여러분들이 직접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주문진입니다. 원래는요, 강릉군 영곡면에 딸렸던 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항구가 생겨나면서 새롭게 마을이 크게 성장하는 거죠. 그때는 새로울 신자를 써서 신리면이라고 불렀습니다. 1937년 4월에 이 주문진 리에 항구의 이름을 따서 주문진면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1940년대는 주문진읍으로 한 단계 더 승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주문진으로 이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주문진으로 가야 되냐? 주문진 항으로 가시면요, 수산시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무려 1936년부터 생겨났던 정통 재래시장입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어획물들, 자연수산물들을 납품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안에서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입구 앞에 가시게 되면 위쪽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정말 커다란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래조형물입니다. 귀신고래, 한국계의 회색고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고래는요, 몸 길이가요 무려 15m래요. 몸무게는 36톤이래요. 고래인데 수명이요 50에서 60년에 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고래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 요노랑과 세오녀 부부가요, 동해안에서 이 귀신고래를 타고요, 일본의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임금과 왕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1960년대까지 주문진 일대에 이 귀신고래를 보는 일은 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70년대가 접어들면서 자취를 감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귀신고래가 다시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그리고 시장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조형물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면 사진 한 컷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장소를 다니신다면 강릉 여행 정말 알차게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